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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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찾아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아, 물. 아, 조금 전,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제가, 어,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13일 저녁 6시까지, 13일 저녁 6시까지 총 72시간 동안, 총 72시간 동안 망치 부인이 특별 기도를 하겠다. 결심을 하고, 예,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계획은, 예, 계획은 72시간 동안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스로 눕지 않겠다. 예, 가능하면 스스로 눕지 않고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72시간 동안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투표권이 있다면, 제가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를 할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은 기도밖에,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 6시부터 13일 저녁 6시까지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을 이게 제가 이제 하루에 두 시간씩, 오늘 2시간, 월요일 2시간, 화요일 2시간, 2시간씩은 여기 데스크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이 방송한 내용을 재방송을 틀어드리는 게 하나 돌아갈 거예요. 예. 그리고 모바일 방송으로 그 망치 부인의 72시간 연속 생방송이 이제 생중계 될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2개 뜰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채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이쪽 방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방송을 그러니까 그 재방송하고 이렇게 이 방에서 많은 토론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망치 부인의 72시간 연속 생방송은 가능하면 얼려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생방송이겠죠? 그죠? 자, 이 망치 부인의 리얼 생방송, 망치 부인의 72시간 금식 철야기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특히 이제 이 종편의 역습, 지금 종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이게 불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각 정당별 의석수를 막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는 그런 방송을 막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다가 뭐 김종인 대표가 금을 뭐 2.6kg, 뭐 1.6kg인가 2.6kg인가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2억 몇 천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있다는 방송까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이제까지 그 명품 시계를 많이 가진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방송을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역시 우리 방 시청자님들 많이 컸어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망치 부인님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의 시계를 갖고 시비를 걸고 김종인 대표에게 뭐 2억 몇천만 원어치 금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막 방송한다는 얘기는 급했구나 급했어. 그죠? 급했구나 급했어. 김종인이 많이 먹히고 있구나. 그죠? 예. 지금 이제 그 종편이 굉장히 거칠게 나온다는 건 거칠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 수도권 분위기가 예, 수도권 분위기가 지네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수도권 분위기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자기네들의 천년왕국을 예, 자기네들의 이 자본의 천년왕국을 꿈꿔왔는데 그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 예. 얘네들이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요. 아프리카 또 오류야. 예. 자, 괜찮아. 자, 지금 방송 보시는데 문제 없죠? 예. 왜 그러지? 뭐야. 어. 네. 이 방송을 지금 보려고 그랬더니 중계방이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볼라 그랬더니 아예 컴퓨터가 다운돼 버렸네? 예. 그래요. 자, 일단 지금 뭐 김종인 대표의 시계가 뭐 4천만 원짜리라는 둥, 그 다음에 그 김종인 대표네 집에 고액의 금이 있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금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명품 시계를 찾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로 봅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 그 김종인 대표 정도면, 예, 김종인 대표 정도 되는 나이에 김종인 대표 정도 되는 경제학 박사이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그러면 그런 그 명품 시계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흠이 아니에요. 네, 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의 시계와 김종인 대표의 금만 문제 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아니 2억 몇천짜리 금 2억 몇천만 원어치 금을 갖고 있는 게 예, 그게 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니 2천억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안철수도 있는데 그 2억짜리 금을 갖고 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아니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명품 시계 가진 후보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그때 막 나한테 욕했던 진보 세력 다 어디 갔어? 명품 시계 차고 진보 세력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예. 아니 명품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민주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은 금 없나? 명품 시계 없고? 아니 이 방송 이거 고발해야 돼요. 예.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인의 재산만 공개한 거야. 무엇보다 지금 이 재산 내역이요. 이 금이라는 게 김종인 대표가 직접 신고한 재산이야. 예. 이거 신고한 재산이에요. 신고했다는 얘기는 뭐야? 떳떳하다는 얘기죠? 예. 자기가 본인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그 떳떳하게 취득한 금이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자기가 이렇게 불법적인 그 과정과 루트를 설명할 수 없는 금이라면 그걸 재산 신고를 하겠어요? 본인이 증명이 가능하니까 재산 신고를 한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의 금과 시계를 보도한 MBN은 다른 새누리당 그 후보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개했나?
지금 김종인 대표의 시계와 그 김종인 대표의 금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MBN은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나 뭐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의 그 재산이나 이런 건 지금 특별히 보도했어요? 그런 건 보도하지 않으면서 그 2천억에 가까운 안철수의 주식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김종인 대표의 2억짜리 금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도하는 이유가 뭐야? 예. 아니,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더민주 대표하면 안 되나? 아니, 안철수가 그렇게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대표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왜 지금 김종인 대표가 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마치 무슨 범죄자인 양 하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예. 사실 지금 김종인 대표는요, 그 지난번에 막 나왔잖아.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어? 4번인가? 국회의원을 4번을 하고 경제학 박사로서 과거 정권부터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야. 그리고 경제학 박사로서 자신의 발표 내용이라든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러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에 재테크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경제학 박사인데. 안 그래? 아니, 솔직히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동안 재산이 그 정도도 안 되면 솔직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경제학 박사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그 50 때, 박정희 때부터 고위 관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재테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학 박사로서 재테크를 그 정도도 안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좀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솔직히 지금 신고한 내역은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예. 안철수나 새누리당의 뭐 정몽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이 아니라고. 그 정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사실 그 공개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요, 그 박정희 때부터 고위 관료를 그렇게 해온 사람이 지금 공개한 재산 내역이 생각보다 너무 좀 그렇지 않아? 나는 솔직히 이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아, 이거 경제학 박사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재산이 이 수십 년 동안 고위관직과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이것밖에 안 갖고 있다 이러면 혹시 막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경제 능력을. 나는 그렇게 봤어.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부당한 재산을 챙긴 것 마냥 지랄 연병, 아주 지랄 빤스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그 본인이 근검절약한 거야. 본인이 근검절약한 거고, 그 고위공직자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반증이에요. 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맞잖아요. 그죠? 예. 뭐 안철수의 주식재산, 김병관의 주식재산,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재산은 그거야말로 갑자기 뻥튀기 되고 그런 재산이잖아. 숫자인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 그 정도, 아니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그 박정희 시대부터 고위 관료를 했던 사람이 솔직히 그 정도밖에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진짜 청렴한 거야. 그 정도밖에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청렴결백한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나이에는 그만큼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지금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그죠? 예. 새누리당의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명품 시계 이런 거 왜 제대로 공개를 안 해? 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지랄이겠어? 이건 먹힌다는 얘기야. 지금 김종인의 영향력, 예.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흠집을 내려고. 그죠? 예.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이만큼, 김종인 대표가 이만큼 청렴결백하구나. 그리고 김종인에 대해서 이 청렴결백한 김종인을 마치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 보도할 만큼 김종인이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종편에서 이걸 문제로 삼고 지랄 연병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손혜원한테 공천 줘야 된다고 떠들었던 애들,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품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당하면 안 되냐? 걔네들 다 어딨어? 김종인은 야당 아니야? 그건 왜 조용히 침묵하는 거지? 결국 그들이 침묵한다면 그들이 요원이었단 얘기죠. 그죠? 예. 무조건 망치 부인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그 손혜원에 대해서는 막 싸고 돌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면 그들은 결국 요원이었다는 인증이잖아. 그죠?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어저께까지 사전투표가 있었어요. 네, 어저께까지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그 사전투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전투표율이 얼마가 나왔다고? 12.19%가 나왔다. 예. 이걸 또 막 1219다. 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1219다. 이러면서 또 막 흥분하시는 분들 계세요. 시간, 네. 12.19%, 약 12.2% 정도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예. 이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역대 최대 투표율이다. 예. 그러니까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야. 그래서 이제 12.19%의 그 투표율, 예. 이걸 가지고 또 옛날에 무슨 개표 부정론자들이 시비 걸었잖아. 51.6% 이게 우연이냐 이런 것처럼 지금 또 12.19%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까 그게 걱정이야. 예. 하여간 516을 516이라서 이게 의도한 개표 조작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것처럼 또 이 사전투표를 1219가 나왔다고 또 그걸 우길까봐 걱정이야. 아우, 별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그죠? 예. 자, 지금 본방이에요. 지금 존버무장님, 지금 계신 방이 본방입니다. 자, 하여간, 일단 이제 12.19%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죠? 원래는 한 15% 정도가 나오길 바랬는데 15% 정도가 나와서 그럼 이제 총선 투표율이 60%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총선 투표 60%를 위해서 사전 투표가 15%는 나와야 된다라고 김성환의 행간에 나왔었어. 자, 그러면 지난번 12년 투표율은 얼마였을까요? 예. 2012년 투표율이 얼마였을까요? 네. 54.2%였대요. 지난번 12년 투표율이 54.2%였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60% 정도가 나온 데가 언제냐 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게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60%.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가 엄청 많이 나와서 60%였어요. 그리고 2008년, 예, 60.8%, 예, 67%가 아니라 68%야? 하여튼 60.7% 정도가 2004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은요, 52%였나? 그랬어. 예. 실제로 2008년 총선 때는요, 전국이 40%대였어요. 예. 2008년이 60.7%라고 누가 그래? 거짓말이야. 예. 2008년에 60.7% 아니에요. 예,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2008년이 51%인가 52%인가 나왔어. 예. 예, 51%인가 2%였고요. 네. 그래서 2008년이 제일 낮았었어. 예.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다른 지방에서 40%대였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48%? 예. 보통이 48% 정도 나왔는데, 어느 특정 지역, 그러니까는 그때 수도권은 좀 높았던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이 좀 높아가지고 간신히 50%대가 나온 거였고, 51% 2%대요. 예. 그리고 2008년에는 제일 낮은 데가 30 몇 프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40%대였어. 48, 47. 예. 2008년에 평균은 50이 아니에요? 아, 전체 전국 투표율은 51% 아니야? 예. 전국이 51%인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4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2008년 선거 때, 그때 이명박 정부였잖아. 이명박 정부의 46.1이에요? 전국 투표율이? 이명박 정부 2008년에 46.1?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그니까, 2004년에는 60.7%였고요. 그 다음에 08년에는, 46.1 확실해요? 예, 46.1. 그 다음에 2012년에 54.2%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6년이 얼마가 나올까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김성환의 행간에 뭐 저기 60%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2년에 60% 됐나? 그랬어. 아니야. 예. 한마디로 뭐 이번에 사전투표가 15%가 안 나와서 매우 적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사전투표가 15%가 안 나와서 그게 적게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투표 얼마인지 알아봐 주실래요? 2014년 지방선거. 예. 2014년 지방선거가 몇 퍼센트인지 예, 확실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2014년에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전국 투표율. 예. 전국 투표율이 56.8. 진짜? 지방선거가? 전국 지방선거가 56.8%였고, 이때 사전투표가 11점 몇? 예. 56.8% 나왔을 때, 사전투표가 11.49. 어메. 어메. 릴렉스. 자, 진정해. 자, 여러분, 진정. 자, 진정들 하세요. 자, 2014년에 사전투표율이 11.49%였는데, 그때 그 전국 지방선거 투표율이 50.8%였다. 근데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방선거가요, 투표율이 되게 낮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비교를 해보시면 알 텐데,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 근데 보면 그 지방선거율이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뭐 교육감도 찍어야 되고, 뭐 광역의원, 광역시장,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교육감, 정당 투표계, 그래서 총 7개를 찍어야 돼. 7장을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그러면 7개 투표장에 찍을 사람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한 50명 나와. 그러니까는 지방선거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고 투표를 안 해요. 예. 대부분 포기하고 투표를 안 하는 추세야. 그런데 그 지방선거에서 56.8%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지난 2012년 총선거 때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 총선거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동안 언론에서 이번 총선거에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 개소리라는 거죠. 그죠? 예. 이번 총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계속 떠들었던 이 개새들은 개소리를 한 거야. 이 10세들이.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5%가 넘어야 60%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 김성환 행간에 나왔던 사전투표율이 15%가 나와야 본선거 60% 간다.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네. 그죠? 예. 자, 좌우지간. 그러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번 사전투표율이요. 더 높게 나올 수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사전투표율이요.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전투표율이 갑자기 또 저기 중계방이 생겼어. 우르르. 네. 뭐야? 예. 자, 사전투표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전투표를 솔직히 떨어뜨린 세력이 있다. 사전투표율을 높게 나오는 걸 방해한 세력들이 있다. 밤새도록 마치 무슨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죠? 예. 그 금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사전투표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이게 무슨 그 시민의 날개에서 만든 시민의 눈인가 그런 조직이 있대. 그 사람들이 밴드를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내용을 생산하고 그걸 페북으로 퍼날랐더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의 날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총선 대선 이기자고 만들자고 그랬는데 지금 총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날개가. 근데 거기서 무슨 시민의 눈인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 선거를 감시하겠다. 근데 이제 물론 감시 필요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감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나온 글들을 페북으로 퍼돌리면서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사전투표하지 말자라는 거였어. 그죠? 그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감시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라가 아니라 시민의 눈에서 계속 뭔가 이상한 것처럼 나오니까 뭔가 무슨 투표함 관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투표하지 말자고.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그죠? 그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시민의 눈을 만든 이유가 투표율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 시민의 눈을 만든 이유가 부정선거를 잘 감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라야 아니면 부정선거 될지 모르니까 투표하지 말란 얘기 하려고 만든 거야. 뭐 하자는 거지? 나는요 그 시민의 눈에서 그렇게 주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 예. 그리고 그래서 투표율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 자기네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못 믿겠다 투표하지 말자. 그러면 그거 없는 게 낫지. 안 그래요? 투표하지 못하게 할 거면 그걸 왜 만드냐고. 나는 이번에 이 사전투표율이 12%대인 거는 나는 그게 시민의 눈에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예. 이 시민의 눈 밴드 활동하는 분들 나는 거기서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도움이 안 돼. 아니 도대체 시민의 눈이 돼가지고 감시를 잘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시민의 눈이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거기서 나온 내용을 계속 페북으로 퍼돌리면서 못 믿겠다, 투표하지 말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밤새도록 떠들지 않았으면 내가 볼 때 이번 투표율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쵸? 누가 전산으로 조작을 해? 어? 무슨 수로 전산으로 조작을 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자, 여러분. 저는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조직은 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이 투표율이 정말 60% 이상 안 나온다면 이건 나는 그 시민의 눈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봐. 시민의 눈 만든 사람들이 이거 투표율 60% 안 되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다른 말로 지난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떨어뜨렸으니까 지금부터 남은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살고 싶으면 투표 참여운동 열심히 하란 말이야. 솔직히 이번 선거요 65%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선거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떠벌리면서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걱정돼갖고 망설이다가 투표한 사람들 있잖아. 손 들어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사전투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도 떠들어대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지 걱정돼가지고 망설이다 투표한 사람들 이거 봐. 이만큼의 망설이다 투표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고 내 말을 믿고 괜찮겠지.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그 말을 믿고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자,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를 보자고. 만약에 이번 투표율 60%안 되면 나는 시민의 눈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 시의 눈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나는 책임져야 된다. 아니, 밤새도록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못 믿겠다 투표하지 말자. 그런 얘기 나오는 활동을 왜 하냐고.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에? 좀 더 투표를 시키게 분위기를 잡아야지. 아니 그걸 왜 지키는 거야? 지켜서 사람들한테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끔 의지를 북돋으라고 그걸 해야지. 그거 하고 거기서 개소리 해가지고선 사전투표 못 믿겠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봉투에 들어가 있는 투표 용지가 지금 165만 장이 공중에 떴다는 둥. 우편 배달부들을 어떻게 믿냐는 둥. 나는 이거 전국의 집배원들이 그 새끼들 고소해야 된다고 봐. 전국의 집배원들이 그 새끼들 고소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 있는 실명 알지? 이거 나 고소해야 된다고 봐. 아니 그러면 평상시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냐고. 평상시에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 집배원들이 빼돌릴까봐. 연애 편지는 어떻게 보내고 카드 영수증은 어떻게 우편으로 받아?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치게 틀림없어. 그쵸?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이거는요, 정말 사회 전반에 대한 뭐라 그러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제가 봐도요, 이건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건드리는 거. 그게 목적인 애들이야. 나한테도 지금 캡처돼서 몇 개 왔거든요? 지금 우체부들 못 믿겠다. 지금 그 165만 장이 공중에 떴다라고 주장한, 난 걔네들 그 고발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 나는 그거 고소당해야 된다고 봐. 이건 집배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대한민국의 집배원들을 무시하는, 의심하는 잠재적 범법자로 본 발언이기 때문에 나는 그놈들 이건 고소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나더러 지랄한다는 거야? 지금 나더러 지랄하고 있다는 거야? 지랄하고 앉았네.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어이 하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시민의 눈에 특정인이 그래. 특정인이 지금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각 지역으로 배송되고 있는 투표함이 공중에 떴다. 그래서 선관위 감시망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러고 앉아있더라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요 지금 무엇보다 이게 등기로 보내져요. 등기가 뭔지 알죠? 등기는 많은 법적 서류들이 등기로 갑니다. 등기는 뭐냐?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맨날 집배원 아저씨 가서 주는 거, 집배원 아저씨가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게 늘 등기예요. 등기는 내 손으로 직접 올 때까지 전 과정이 추적이 돼요. 예, 전 과정이 추적이 돼서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가 우편 번호를 쓰고 그 봉투를 보내면 그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잖아.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이게 철저히 과정을 거쳐 어떤 집배원이 배달했는가까지 다 남아. 그게 등기야. 그래서 우리가 법적 서류들을 등기로 보내는 거야. 내용 증명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전달됐다라는 걸 사인을 받아야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는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선관위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동 나는 걔 연락처 알아내갖고 나는 걔 고소해야 된다고 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한 죄로 그런 애는 정말 고소고발을 해야 돼. 그래서 고소가 되면 일반인이고 안 되면 국정원이고. 안 그래요? 미치게 틀림없어. 우리나라의 우편 최신 시스템을 개판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건 집배원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해야 돼. 아니면 그 우편 그걸 뭐라 그러냐? 우편 사무를 책임지는 정부 기관에서 이거 고소해야 돼. 체포를 해야 돼, 체포를. 비정상이야, 아주. 예. 자, 좌우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사실 이번에 여러분, 팟캐스트들 중에서, 이번에 투표 참여운동, 사전투표 하라고 그런 팟캐스트 있었어요? 망치보인 방송국 말고, 사전투표 하자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팟캐스트 있었냐고. 우리 방송 말고. 없었죠? 그죠? 우리 방송 말고 사전투표 하자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팟캐스트가 없어. 하나도 없었어. 그죠? 안 봐서 몰라요? 예. 뭐 EJ에서 그냥 하라고 했다. EJ에서도 하라고 했다. EJ가 저기 정신 차렸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주요 인물들 중에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주요 인물들이 주로 사전투표 못 믿겠다. 투표한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거 트위터하고 앉아 있었지. 실제로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오로지 어느 방에서만, 망치부인 방송국에서만 사전투표 열심히 하자 그랬어. 그죠? 자, 그렇다라면, 예. 그 새날도
새날이 시민의 눈 만든 사람들 아니야. 새날에서 시민의 눈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시민의 눈에서 사전투표 문제 있다고 밤새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떨어졌다고. 새날이 시민의 눈을 만들었어요. 예. 예. 새날에서 시민의 눈을 만들었다고. 그 시민의 눈에서 보니까 은평에 5명인가 봐. 은평에 있는 5명이 뭐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글을 올리고 퍼돌려달라고 계속 떠들더라고. 예. 그게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 그 다음에 새날, 여기서 둘이서 주도해갖고 시민의 눈을 만들었어. 근데 그 시민의 눈에서 그 사전투표 하는데 내리 문제 있다. 투표함 관리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떠들어댄 거야. 자, 그렇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영향력 있는 파크들이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하기보다 사전투표 불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그래도 역대 최대 12.2%가 나왔다라면, 결국 누가 이룬 성과일까요? 누가 이룬 성과예요?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예요. 예. 나는 사전투표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투표 한 번 못한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분들이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기의 지인들을 막 10몇 명씩 사전투표를 시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12.2%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온 거예요. 이건 무엇보다 여러분의 공이에요. 예. 여러분의 공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정말 저는 그냥 몇 마디 떠든 게 다인데 제가 몇 마디 떠든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떠들어왔어요. 저는 언제나 떠들어왔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떠들었는데 이번에는 세상을 바꿨어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듣고 움직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공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어. 나는 언제나 사전투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나는 언제나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내 말 안 들었다니까. 근데 이번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나는 똑같았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인데 듣는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신 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나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고 옛날에는 안 됐어. 늘 실패했어. 근데 이번엔 됐어. 그 차이는 뭐야? 나는 변함이 없었고 여러분의 변함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의 변화가 세상 바꿔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 사전투표 역대 최고를 이루어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깨어있는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려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바꾸신 거예요. 저는 늘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정말 여러분 덕분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역대 최대 사전투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단계. 우리는 뭘 이루어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대를 이루어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뭐다? 다음 과제. 총선 역대 최다를 만들어내야 된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너도 나도 열받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고 그래서 그때 투표율이 60.7%였어요. 그런데 그 60.7%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어. 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70%대가 나와요.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 대통령 후보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어. 전국에서 전국 국민 중에 대통령 후보를 모르는 사람은 약 15%래요. 85. 그래서 85% 정도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75%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도 75%인가 나왔지. 72%인가? 예.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국민들이 누구나 후보를 알기 때문이에요. 박근혜 투표율이 몇인지 알아봐 주실래요? 이명박 투표율하고 박근혜 투표율을 좀 비교해 주세요. 예. 그래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투표율하고, 예. 그 다음에 2012년 박근혜 투표율, 예. 박근혜 투표율이 75.8? 예. 박근혜 때 투표율이 75.8이에요? 예. 박근혜 때 투표율이 75.8이고, 이명박 때, 예. 이명박 때가 63%. 자,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 선거는 75%대가 나와야 돼. 네. 그런데 이명박 때 63%,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 때 46.1%, 역대 최저였어요. 대통령 선거 역대 최저였고, 이명박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08년이 역대 최저였어. 그때는 야당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한길 덕분에 2008년에는 완전히 야당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그때 새누리당이 그때 투표율 46점대 나올 때 새누리당이 176석을 차지했어요. 예. 08년에 46.1% 투표율 나올 때 그때 새누리당이 176석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04년에 60.7%가 나왔을 때 152석이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자, 여러분, 뭐요? 04년에 60.7%가 투표했던 날, 그때 152석의 열린우리당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08년에 46.1%가 투표를 했을 때 그때 176석이 새누리당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2012년에 54.2%가 되니까 또 누가 이겼어? 그때 새누리당이 150 몇 석을 차지하게 되잖아. 그죠? 그때 새누리당이 157석인가? 예. 54.2%일 때 새누리당이 몇 석이었는지 한번 찾아냅시다. 2012년에 54.2%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 150 몇 석이었는지. 예. 157석?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그 메모장에다 또 한번 써봅시다. 예. (07년) 이명박 대선 투표율이 63%, 12년 박근혜 대선이 75.3%. 예. 그 다음에 그러면 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몇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몇 프로였는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몇 프로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몇 프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정확하게.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표율이 70.8%? 노무현 대통령 때 70.8%. 노무현 대통령 때 70.8%였고, 그 다음에 이명박 때 63%였고, 박근혜 때 75.3%였는데, 이때 우리가 진 게, 그래서 개표 부정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 내가 뭐라 했어?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라고
일찍이 12년 1월 달부터 예언했잖아. 박근혜는 한번 대통령이 됐어야 됐어.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정리해 봅시다. 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가 60.7%, 이때 열린 우리당이 152석. 그 다음에 08년, 08년 총선에서 46.1%였을 때 한나라당이 157석. 그 다음에 12년 54.2%였을 때 새누리당이 미안 저기 176석. (157석)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12년 총선거 54예요, 52예요? 54.2죠? 2012년에 54.2%일 때 새누리당이 157석. 자,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비교해야 될 대상이 14년 지방선거. 자, 그럼 우리 10년 지방선거도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10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2010년 지방선거 몇 프로인지, 이것도 지방선거도 한번 06년,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도 투표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그 06년 지방선거가 54.5? 06년? 네. 2010년이 54.5. 그 다음에 06년이 51.6. 그 다음에 2014년이 56.8. 오케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자, 이 06년이 그 51.6%였을 때 박근혜 칼침 사건. 한나라당이 싹쓸이 했을 때야. 06년 51.6% 나올 때가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치르면서 한나라당이 싹쓸이 했을 때예요. 2010년이 무상급식 논쟁이 붙으면서 이 당시에 무상급식 논쟁이 붙으면서 이때 야권이 박빙 우세. 야권이 박빙 우세라서 그 서울 빼놓고 다 이겼어. 서울만 오세훈이고 오세훈 빼고 다 야권 승리. 그러니까는 그 광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도 되고 최문순도 되고, 그죠? 안희정도 되고, 아니다, 이광재가 됐구나. 안희정 되고 이광재 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그 야권이 다 우세했어요. 근데 서울만 오세훈. 그때 2010년에 오세훈을 당선시키려고 온갖 여론 조작을 했던 거야. 여론 조작 오세훈. 오세훈은 이제 여론 조작 때문에 오세훈이 박빙 우세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노회찬이 15만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야권 분열로 15만 표를 빼먹는 바람에 서울만 지고 경기도 김문수. 경기도는 우리가 이긴 적이 없어. 경기도는 이긴 적이 없고, 옛날에 임채정인가가 한 번 이겼는데 그 사람도 한나라당에서 옮긴 사람이었어. 경기도는 우리 쪽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 김문수, 손학규, 그 다음에 뭐 임채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당 출신이야. 여당 출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된 거였지. 그리고 이제 서울이 오세훈 때문에 지고, 오세훈 여론 조작으로 지고, 나머지는 이제 야권이 승리했던 때예요. 그게 54.5%. 그 다음에 56.8%였을 때, 이때는 14년이었고, 세월호 전국이었고, 이때 박원순, 그 다음에 안희정, 최문순이 당선이 되지만 나머지 기초가 많이 무너졌어. 왜?
이거는 김한길 그 안철수가 공천 문제, 공천 무능으로, 무능 공천, 막장 공천이지. 막장 공천으로 빼고 다 졌어.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빼고 다 짐. 예. 요게 누구 때문이야? 김한길, 안철수의 막장 공천 때문이었다. 요게 2014년의 선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예. 그 공천 파동.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어때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예. 우리가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14년 사전선거, 사전투표 11.4%? 11년 사전투표가 11.49%였고, 이때 전체 투표율이 56.8이었다. 14년 사전투표가 11.49%였고, 전체 투표율이 56.8%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16년 사전투표는 12점 몇 프로야? 12.19%. 자, 그렇다면 본선은 얼마? 우리가 잘하면, 예,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이 볼 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딱 느낌이 오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치? 자, 어쩌면 이번 사전투표는요, 12.19%보다, 예, 12.19%보다 더 높을 수 있었어요. 뭐만 없었으면, 그 시민의 눈에서 페이스북으로 방해만 안 왔으면, 그러면 12% 이상 더 높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상 더 많은 그 본선 투표 참여가 가능했다. 근데 이 시민의 눈에서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퍼뜨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13일 날 투표하겠다라고 많이 망설이고 있다. 자, 그러면 시민의 눈을 없애버려야 되나요? 나는 시민의 눈이 그렇게 활동한 대가로 나는 65%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봐. 만약 60%가 안 된다면, 60.7%가 안 된다면 나는 시민의 눈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시민의 눈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시민의 눈이 욕먹기 싫으면 65%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 시민의 눈에서 지금부터 잠 안 자고 버텼던 그 정력으로, 정열로 65%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눈에게 박수를 보내줄 의향이 있어요. 예. 이 시민의 눈에서 65%를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시민의 눈을 정말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계속한다면, 그래서 투표율을 떨어뜨린다면, 시민의 눈에서 투표 못 믿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자, 일단 지금 이번 그래서 투표율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 예. 투표율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 자, 뻥까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56.8%일 때, 그때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은 이겼지만 기초가 무너졌어.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 옛날에 04년에 60.7%였을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했으니 적어도 60.7% 이상을 얻어야 된다. 따내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2014년에 11.49%였는데 56.8%였어. 그렇다면 이번에 12.19%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60.7% 이상을 따내면 야권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150석을 차지해야 된다 그랬잖아. 압도적으로 150석을 차지하지 않으면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못해요. 예.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50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압도적인, 싱크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예, 잠깐만, 지금도 아직도 안 맞아요? 네, 볼만하죠? 지금 싱크가 안 맞는 이유가 녹화 파일이 연장됐기 때문이야. 예, 녹화 파일이 연장해서. 싱크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블랙 건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찾아서 시켜주세요, 매니저님. 예, 싱크 안 맞는다고 얘기한 사람, 찾아서 강퇴시켜주세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못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봤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을 시켰던 이유가 뭐야? 경제를 발전시켜달라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를 뽑아줬는데, 근데 그 8년 동안 경제가 발전했어요? 후퇴했어요? 지난 8년 동안 경제가 발전했어요? 후퇴했어요? 후퇴했잖아. 그죠? 예. 후퇴한 것도 어느 정도 후퇴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고 물러난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 IMF 당시에 정말 처절했잖아요. 곳곳에서 실업이 만연하고 모든 가정이 깨어지고 대다수의 가정이 깨어지고 정말 중산층이 몰락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그걸 극복해내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서민들의 자산이 최고치였어. 서민 자산이 최고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새빵 사는 사람들도, 전세 사는 사람들도 주말이면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진짜 골목마다 사장님들이 있었고, 그 골목마다 살만한 때였어.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서 그때부터 골목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잖아. 골목 상권이 전부 다 무너지고 청년들 막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래서 쇼핑몰 운영했던 것도 다 망했어. 그러면서 이명박 때 결국 인터넷 쇼핑몰도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골목 시장도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대기업만 살리고 나머지 영세 서민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중소기업은 IMF 때 무너졌고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영세 서민을 죽인 게 이명박 때야. 노무현 때 간신히 올라갔는데 이명박 때 다 죽였어. 그 다음에 박근혜가 어떻게 만들었어? 그들을 살려달라고 박근혜를 찍어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좋아했어. 사람 괜찮고 잘생기고 신뢰감 있고. 그런데 왠지 문재인은 약해 보였어. 사람이 너무 유해 보이니까 지금 상황은 대기업이 다 먹고 있는 걸 뭔가 뺏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문재인으로는 좀 약하겠다. 그런 생각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문재인이 좋지.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한테 왕창 뺏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문재인이 그거 해내겠냐. 심성이 너무 고와서. 그래서 박근혜를 찍은 거야. 이건 누구도, 김종인도 그랬다는 거야. 김종인도 그 당시에 박근혜를 선택한 이유가 박근혜라면 강력한 대기업을 규제하고 다 같이 먹고 사는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를 도와줬대잖아. 예. 박근혜를 도와줬대잖아. 그런데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뒤통수를 깐 거 아니야.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대통령이 대놓고 되자마자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창조경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김종인을 내다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김종인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서 3년 만에 지금 더민주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복수의 칼을 갈아서 지금 끈에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 김영삼 때 IMF를 겪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없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안 됐으면 우리는 IMF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IMF 총재, 그 외국인 총재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 하면 IMF 체제 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처럼 빨리 극복한 나라가 없다. 그리고 그 극복할 수 있었던 최대 원동력은 한국 국민들의 그 민족적 단결력과 김대중의 정치적 리더십 덕분이었다. 이게 그 IMF 총재가 쓴 자서전 내용이에요. 한국민의 단결에 놀랬다. 그리고 김대중의 경제적 리더십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김대중이 없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김영삼 때만큼 나라를 말아먹어놨어. 자, 이걸 복구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김대중 정도의 경험과 경제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한테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야? 김종인이야. 박정희 때, 노태우 때, 그리고 가장 쓸만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만들어낸 게 그게 김종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가능성이 김종인한테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이 경제적인 실권을 쥐고 휘둘러야 돼. 그러면 총선만 이기면 되겠냐? 솔직히 얘기해서요. 총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되지 않아요. 일단 김종인 체제 하에서 더민주가 1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더민주가 먹어야 그래야 경제개혁이 가능해. 지금 총선에서 야권이 15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더민주가 당선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힘있는 경제개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번에 투표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2008년하고 7년이 중요한데 2008년하고 2007년에 투표율이 낮았어요.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2007년에는 정동영 효과. 정동영이 너무나 경쟁력이 없었어. 예. 정동영이 너무나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야. 야권 지지층에서 10몇 프로가 투표를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이 된 거야. 2007년에는. 그리고 2008년에도 그 김한길이 완전히 그 2번 당을 철저히 깨부셔놨기 때문에 여러 번 탈당을 하면서 2번 당을 완전히 죽여버렸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당이 없었어. 그래서 01년에도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근데 2012년은 어떻게 했냐면 야권 연대라는 걸 통해서 투표율을 그래도 끌어올린다고 올렸어. 그러나 내가 야권 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 총선 앞두고 그렇게 받쳐서 총선 직전에 가서 단일화하는 거 의미 없다. 절대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힘을 보태지 않는다. 그래서 연대를 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 근데 내 말을 무시하고 결국 그때 통진당 유시민한테 끌려다니면서 연대를 했어. 그 결과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았어요. 기억나요? 그때 54.72% 나올 때 굉장히 당황들 했잖아. 투표율이 너무 낮다고. 그때 아마 조국 교수랑 안철수랑 해갖고 전부 다 투표율이 60몇 프로 나오면 망사 스타킹을 신겠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야권 연대의 실패 때문이야. 야권 연대를 너무나 막판까지 했고 그러면서 그 야권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깨진 거야. 이 찢어진 마음이 봉합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지.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 온전히 모아서 투표를 못 해낸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예. 이건 연대의 실패야. 연대는 자 지금 봐봐 여러분. 지금 야권 연대 단일 후보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 동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권 연대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 등록하기 전에 야권 연대 해서 등록한 뒤는 늦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결국 다 등록했어. 등록해놓고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쇼를 하면서 뭐 인쇄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 결국 단일화된 후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단일화된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내가 연대는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 국민들이 그 후보 이름 다 알 줄 알아? 후보 이름도 몰라. 왜 대선보다 총선이 투표율이 낮겠어? 후보들 이름을 몰라서 그래. 왜냐하면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막 여러 명 붙어 있는 거야.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 동네 후보인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 야권 연대를 해서 단일화한 후보? 그걸 누가 알겠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야권 연대는 의미 없다. 그러니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선거 앞두고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페이퍼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총선을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고 그렇게 당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지더라도 당을 하나로 치러야 된다. 안 그러고 이렇게 각 당에서 기호 따로 당 따로 출마하면 효과를 못 누린다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더민주가 정의당에 양보한 동네가 있나 봐. 더민주가 정의당에 양보하고 아예 출마를 안 한 동네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을 찍었다는 거야. 왜? 더민주랑 단일화한지 몰랐다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막간 지식. 그 2번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 2번 지지자들이요. 정당 투표할 때 민주당을 찍는데 민주당이 2번이 아니잖아.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인지 모르고 민주당을 찾아 찍는 할머니들도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그거 저기 13일 투표할 때 그 확실히 2번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투표를 시켜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 내가 김한길이 당대표 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한 것 중에 그게 있어.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사라질 거다. 그거야. 김한길의 목적이 기호 2번을 민주당으로 안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이름을 기호 2번에서 뺏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한길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린 거야. 그걸 김민석이 냉큼 집어간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번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민주당을 찾아 찍고 있대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지금부터 거기 집중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2번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 부모님들한테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당이 너무나 많아. 정당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당이 32cm야. 투표용지가 길다 보니까 칸이 너무 작아. 도장을 찍는 칸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막 무효표가 많을 것 같아. 내지는 미분류표.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잉크가 반만 묻어갖고 도장이 반쪽만 나왔다. 그래서 하나를 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도장이 2개 나오면 무효표가 돼요. 근데 도장이 반만 나오면 미분류가 됐다가 그 미분류표를 그 선관위에서 분류할 때 그때 반쪽이 어디 찍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정당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2번 찍지 말고 반쪽만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넣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기표란이 좁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반쪽이 찍혔다라 해서 2번 찍으면 안 된다. 그게 기계가 미분류로 보내면 그걸 사람이 수개표에서 분류하면서 정당으로 보내준다. 해당 정당으로. 뭔 얘기인지 알았지? 자, 지금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되자마자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14년에는 그러니까 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고 14년에 뭐가 생겼어?
세월호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너무나 큰 이슈 때문에 이걸 가리느라고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린 거야. 이게 얘네들이 결정적 실수였던 거예요. 새누리당이 원래는 제3당을 살려뒀어야 됐는데 얘네가 새누리당을 없애버렸어. 왜?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세월호 사건이 그걸 덮기 위해서 이석기를 구속시킨 그 책임을 물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누가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확 빠져버린 거야. 진보정당 전부 다 분산되는 바람에 진보정당을 가지고 제3당으로 쓸모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누구야? 국민의당이야. 그래서 지금 야권을 분열시키는 여론 조작단이 야권을 분열시켜서 제3당을 띄워서 2번들 죽이는 3당 띄워 2등 죽이는 전략을 구사해왔던 여론 조작당이 그래서 띄운 게 국민의당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방송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어. 방송 상태가 안 좋다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자, 지금 방송 들을만 하세요? 예.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방송을 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집중하라니까. 응? 자기네들이 안 좋은 걸 그걸 뭐 망치 보면 방송이 안 좋다는 둥 뭐 컴에 뭘 깔았다는 둥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 지금 2번 죽이려고 3번 당을 띄웠다 그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요할 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요? 님 때문에 지금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 아이씨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자, 나는 언제나 쟤네들은 3번 당을 띄워서 그러니까는 3등을 띄워서 야권 3등을 띄워서 2등을 죽이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 소선거구 제도야. 소선거구 제도라서 다 쪼개갖고 한 명만 뽑는 거야. 한 명만 뽑는 게 소선거구제예요. 소선거구 제도가 뭐냐면 최고 득점자 한 명만 당선되는 게 소선거구 제도야. 그러면 무조건 1등만 하면 돼. 자, 그러면 1등이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야? 나머지를 1대1 구도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당이 항상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1대1 구도를 피해라. 권력으로 볼 때 쟤네들은 늘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늘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는 애들이 실제로 야당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1대1 구도를 피하면 돼. 1대1 구도를 피해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 잠깐만. 네. 1대1 구도를 피해서 일려 다야 구도를 만들면, 일려 다야. 한마디로 야권 쪼개기. 야권을 막 쪼개가지고 제3등을 막 띄워주는 거야. 3등 띄우기 전략. 언제나 3등 띄우기 전략이 그 여당이 승리하는 비법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옛날에 노태우가 당선될 때 김대중, 김영삼을 경쟁 붙여가지고 노태우가 당선돼. 그 다음에 김영삼이 당선되기 위해서 정주영을 띄워서 김대중을 낙선시켜. 그 다음에 이회창하고 노무현이 붙었을 때 누구를 띄웠어? 정몽준을 띄워갖고
정몽준을 띄워서 노무현 죽이기를 했는데 노무현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수를 낸 거야. 정몽준이랑 후보 단일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명박이 당선되기 위해서 문국현 띄우기. 그 다음에는 그 문재인 때,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붙었을 때는 박근혜가 당선되기 위해서 안철수 띄우기. 언제나 역사적으로 제3후보를 띄워서 2번을 죽이는 전략을 써왔어요. 그 다음에 당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총선거 때, 물론 2004년에 열린우리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고 탄핵을 당하잖아.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3개 정당으로 띄웠어. 그때 민주당을, 호남이 민주당만 지지한다라고 지금 국민의당 띄우는 것보다 더 띄웠어요. 지금 국민의당 띄우듯이 2004년에 호남은 민주당이다. 그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노무현을 지지하는 정당이었는데,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다. 열린우리당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떠들어댄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어? 열린우리당이 이긴 거야. 그때도 전부 다 각 동네에 2번을 다 냈어. 마찬가지로 지금 각 당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3번을 다 낸 것처럼 그때도 2번을 다 냈어요. 예, 그랬고 2번 후보가 없는 동네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이 민주당 기호로 나왔어. 그렇게 2번 표를 갈라치기를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탄핵 때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때 60.7%가 투표하면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그 국민의당을 막 언론에서 띄우고 있잖아.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높다. 뻥이야. 언론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떠드는 거 그게 다 뻥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여러분 주변에 10명을 붙들고 물어봐봐. 여러분 주변에 10명, 20명을 붙들고 물어봐봐. 국민의당 지지하는 게 몇 명인지. 많아야 1명이야. 그죠? 많아야 1명이야. 10명에서 20명을 물어봐도 국민의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언론에서만 국민의당을 계속 지지하는 거야. 왜? 그래야 국민의당 때문에 2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 포기한 사람이 생기거든. 그걸 노리는 거야. 이제까지요, 호남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야권이 분열되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호남에서 보이는 분위기가 그거야. 얘네가 호남을 흔드는 세 번째 이유를 찾아냈어. 호남을 흔드는 세 번째 이유가 호남의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이번은 2번, 3번이 갈라져서 지는 선거 아니냐, 이런 걸 퍼뜨리고 있대요. 호남의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번에는 2번, 3번이 갈라져서 2번, 3번이 갈라져서 지는 선거 아니냐, 투표 하나만 하다,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야. 예,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 얘기가 한 3명한테 들어왔어.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한대. 그게 이제 2번, 3번,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흔든 거 겁주는 거야. 호남 사람들이 야권이 갈라지면 투표 안 하는 걸 노리고, 그래서 2번, 3번을 계속 띄워갖고 2번, 3번이 경쟁 중인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호남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주변 단속을 분명히 잘해야 돼.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수도권에서 절대 국민의당 그렇게 인지도 높지 않다. 진짜 100이면 100 붙들고 물어보면요, 지금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북 분위기 뿐만이 아니야. 지금 서울, 수도권 대부분 분위기인데, 심상정 동네 빼놓고요, 정의당 후보가 지나가도 욕먹어. 심상정 동네 빼놓고 정의당 후보가 운동하다가 욕먹는 분위기야. 그거 목격한 사람들이 막 문자 보내고 그래.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만 욕먹는 게 아니라 심상정 동네를 제외하면 정의당도 욕먹어요. 그래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는 분위기야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이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 사람들이 속상해갖고 투표 포기하게 하려는 거야. 예. 호남 사람들이 속상해서 투표 포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명동의 탱구리는 얘가 원래 이제 박근혜 지지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 펜딱지 달고 택시 기사 놈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무슨 얘기냐? 호남 사람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 세력일까요? 아니에요. 호남 사람은 무조건 민주화 세력이냐? 아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얘는 아까부터 헛소리해서 블랙.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이 많았던 동네가, 그러니까는 지식인들, 부자들과 지식인들, 양반들이 독립운동했던 게 경상도야. 대구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반 부자들 출신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도 지식인 중심의 산업가 민족자본가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었어. 그리고 주로 학생들 중심의 운동이었다라면 전라도는, 호남은 누가 중심이었냐? 농민, 백정,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항구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소위 농민 조직을 만들고 백정 조직 만들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대구 지역하고 호남 지역의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의 판이 달랐어. 그러니까는 그 대구는 최대한 그 뭐라 그러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 운동을 했고, 호남은 민중이 중심이 된 계급주의 운동을 한 거야. 급진적인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호남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수도권하고 호남은 사회주의 진영이 셌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호남에 일본놈 일제 앞잡이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잡으면 이게 그 지역 유지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민족운동가를 잡아가지고 그 고문을 한다든가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는 되게 조심을 했단 말이야. 근데 호남에서는 독립운동한 사람이 대부분 농민들이야. 농민이고 노동자야.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무지막지한 고문을 한 거야. 그래서 호남 지역에 일본놈 일제 앞잡이들이 진짜 잔혹했어요. 그거 물어봐.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호남의 일제 앞잡이들이 진짜 많았고 악랄했어. 정말 악랄하게 고문했어요. 그거 호남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이놈들이 이승만 정권 때 그대로 호남 지역의 군인 경찰이 돼. 그 새끼들이 그대로 호남 지역의 공무원 군인 경찰이 되는 거야. 일본 앞잡이들이. 그래서 그 일본놈 앞잡이들이요, 모든 산을 다 뒤져가지고 빨치산이라고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 다 잡아 죽였어. 그들이 지금 호남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걔네들이, 여러분 왜 지난번에 그 15년 15년 동안 지금 옥살이한 김혜영 씨인가? 김혜영 씨 사건 뭐 고상만 조사관한테 들었잖아. 그때 그 김혜영이란 사람이 90년대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그 김대중 정부 때 그 김혜영이란 사람이 그 경찰들한테 강제로 누명을 쓰고 15년을 형을 사는 거야. 그 당시에 그 경찰들이 하는 짓거리, 그게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호남 지역의 일본놈 친일파 앞잡이들이 했던 짓이고, 그게 호남 지역의 군인 경찰이 한 짓이야. 김신혜? 김신혜 씨. 일본놈 앞잡이들이 그대로 호남의 군인 경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호남 지역의 그 서민들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지금 그놈들이 호남에 뭘 만들고 있어?
반문재인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야. 그놈들이. 예.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 이 호남에,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놈 앞잡이 했던 놈들이 호남 지역의 군인경찰 대빵이 됐고, 그놈들이 결국은 경찰 세력을 계속 키워내고 나쁜 일제 경찰 문화를 유지를 한 거야. 걔네들이 지금도 그 소위 호남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지역 토호가 돼서. 걔네들이 옛날에 박정희 운동을 열라한 거야. 옛날에 호남에서 박정희 지지율 높았던 거 알죠? 호남에서 도리어 박정희 지지율이 높았어. 그게 그놈들 때문이야. 그놈들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막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막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호남 사람들한테 박정희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그놈들 때문이야.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한 그 패단이 호남에 있는 거야. 그놈들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5.18 유족들을 분열시키고 그 호남을 이간질시켜서 우리도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하는 놈들이 그 출신들이야. 찾아봐. 뿌리가 그럴 거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 앞잡이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그 호남에서 군인경찰 지휘관 했던 그 자식들이 지금 호남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예. 호남 향후에는 그런 거 아니고, 호남 향후에는 호남 출신들이 서울이나 부산 마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호남 사람들이 천대를 받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뭐라 그러나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호남 향후회고, 지역의 토호들 따로 있어요. 예.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호남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있어. 걔네들이 지금 소위 이 여론을 만드는 거야. 안철수 편들고. 그 뿌리가 그래.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뿌리들이 그럴 거야. 찾아봐. 지금 안철수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들의 뿌리가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예. 그쵸? 호남 분들 찾아봐봐. 지금 막 안철수를 뽑아야 된다는 등 문재인이 광주에 갔다 온 다음에 더 악을 쓰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 걸로 끝나느냐? 어디서 감히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느냐? 어디서 감히 협박을 하느냐? 그 사람들 조상이 그 사람들이야. 지금 문재인을 계속 까대고 있는, 호남에서 문재인한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반문 여론조작단 뿌리가 일제 앞잡이들이야. 일제 앞잡이들 후손이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왜 매번 노무현 대통령 때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 했는데 왜 노무현으로 안 된다? 호남에서 노무현 인정 못 한다. 그들이 결국 호남의 기득권 정치인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이게 반전이야.